네, 안녕하십니까. 폴리뉴스 2021년 10월 전국자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 여러분들은 전과 동일합니다. 홍영식 한길리서치 소장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님과 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여당은 민주당은 지금 후보가 대선 후보가 최종 선출이 되었습니다. 선출이 되었는데 지금 원팀이 제대로 이렇게 구축될 것이냐 뭐 이런 게 하나의 관심거리고요. 그러면서 그 대장동 문제가 지금 이번 주 월요일, 수요일 이틀에 걸쳐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행안위와 국토위 이렇게 국감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지사로서 경기도지사로서 정면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뭐 여당의 압승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야당의 완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야당의 주장은 또 다릅니다. 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제 4강이 가려지고 11월 5일날 바로 다음 달 초에 그 최종 후보가 선출됩니다. 아마 지금 TV 토론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지난번에 그 역선택을 갖다가 빼면서 삭제하면서 이 경쟁력 우위, 누가 경쟁력이 본선에서 있는가라는 조항을 집어넣기로 했는데 그 설문지 가지고 지금 팽팽하게 서로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4강은 지금 이제 누가 최종적인 승자가 될 것이냐, 윤이냐, 홍이냐, 아니면 최근에 다크호스 떨어고 있는 원이 또 새로운 바람을 불 수도 있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가 이번 대선에서는 제3지대는 좀 어렵지 않겠나 했는데 안철수 후보가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뭐 완주 의사까지도 있을 정도라고 하던데요. 어쨌든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의 대선 후보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3지대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새로 시작될 수 있나 이런 문제 가지고 짧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지금 종전선언 그리고 뭔가 이게 국제 정세가 미국과 북한 간에 새로운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나눠볼 거고요. 일단 우선은 현재 대장동 정면 돌파 승부수 이재명,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 소장님. 예. 제가 볼 때는 18일, 20일 이틀간 있었던 경기도 국감에서 말을 잘했다. 이렇게 화끈하게 돌파했고, 그리고 야당이 제대로 밝혀낸 게 없다. 그리고 또 헛발질했다 이러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재명이 일단 자기 나름대로의 상당히 테크닉이 있죠. 그래서 이제 조금 미숙한 이 국민의힘당 의원들이 좀 끌려갔는지 몰라도, 문제는 이제 국민들이 이 결과를 보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과연 이재명이 혐의가 있다고 보느냐 아니면 없다고 보느냐, 또 이 토론회에서 이재명의 말을 듣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느냐 틀리다고 생각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봐요. 네. 거기서 테크닉을 보이고 뭐 판정성했다, KO시켰다라고 이렇게 속 시원해하는 거하고 국민에게 여론으로 어떻게 반영되는가는 별도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 계속 말을 번복하고, 또 검찰 수사가 오늘 유동규, 어제 유동규에 대한 기소영장을 쓰면서 배임이 빠져버리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 일희일비의 문제가 아니라 지그시 여건이 멍이 들어가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검찰이 만약에 이제 다음 달 중순쯤에 제가 볼 때 수사를 끝낼 것 같아요. 끝내면 오히려 국민 여론이 더 나빠질 거다. 그래서 조금 장기적인 부분에
불을 지르고 있다. 이게 부동산 문제라는 부분을 가지고 좀 심각하게 해석해야 되는데 그냥 검찰 수사나 말장난으로 끝낼 수 있다라고 매우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여권은 나중에 후보 교체할 타이밍도 놓치고 어느 순간부터 지속적으로 여권 자체의 선거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저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길을 지금 들었었다고 보고 있어요. 여론조사에서는 어쨌든 간에 대장동 의혹에 있어서 이재명 책임이 크다가 좀 높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이재명 후보한테 닥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대장동 개발 의혹 사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고비를 통과하느냐 못하느냐에 아마 대선 승리의 아마 이 승패가 달려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재명 후보가 이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고 난 뒤에 우리가 다들 이런 그 큰 정치적인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누구나 다 예상하는 컨벤션 효과를 타지를 못했다. 그래서 사실 뭐 어떤 일각에서는 역벤션 효과도 나타나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지율이 상당히 뭐 오히려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고 했지만 그러한 부분이 역벤션을 일단 막아낸 것 같아요. 일단 뭐 지금 현재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역벤션까지 들어갈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나름대로 이 역벤션 현상을 막아준 것은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이 경선 끝나자마자 바로 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고 그리고 또 이 이낙연 후보도 결국은 뭐 약간은 뭐 며칠간의 직권이 있었지만 일단 수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이재명 후보가 나름대로 지금 국정감사에 가서 나름대로 열심히 방어를 하는 그런 측면들 때문에 역변션을 막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앞으로 가면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경선 후유증은 계속되고 있다. 지금 이낙연 전 후보가 사실은 흔쾌하게 승복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이낙연 전 후보의 지지층들이 지금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놨잖아요. 네. 그런 또 이 나머지 한 단계가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지금 대장동의혹이죠. 대장동의혹인데 우리 함 소장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국정감사장에 가서 사실은 뭐 지금 잘 방어했다고 하는 게 여건의 뭐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재명 후보도 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자신의 의혹을 완전히 말끔하게 씻어내기는커녕 오히려 또 적잖은 또 이 오해의 소지를 남겼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초과 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말을 바꿨잖아요. 예를 들면 뭐 지금 이 초과 이익 환수제는 삭제가 아니라 이 지금 건의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건의를 채택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채택하지 않은 주체가 그럼 이재명 후보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배임이 의혹이 공범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바로 그다음 그 이틀 뒤에 말을 바꿨죠. 그러니까 실무진 차원에 정리했는데 난 모른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면서 사실 이재명 후보 스스로가 지금 의혹을 자초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유동규 전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뭐 이 지금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뭐 자살약 먹고 뭐 이렇게 했다더라. 그 부분 제가 누구한테 보고받았냐니까 둘러 보고받았다는 식으로 하면서 이 그 유동규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상당한 또 이런 또 의구심을 스스로 불러일으키는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재명의 정면돌파 선거수는 통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향후 이 지금 이재명 후보의 이 정치적 운명은 결국 지금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된 수사인데 과연 그 검찰 수사만으로 이것이 명쾌하게 클리어될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제가 생각해서는 차라리 이 특검을 자청을 하는 식으로 해서 특검을 통해서 자신의 의혹을 밝히는 것이 깔끔하게 털어내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 있는데 그 부분 계속 주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치는 타이밍인데 이 시간을 만약에 놓치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좀 힘든 국면으로 빠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5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에 상당히 긴 시간이죠. 긴 시간인데 그 제가 하나 궁금한 게 그 그분, 그분이 처음에는 어쨌든 간에 그 이재명 기자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어일으켰는데 그 들어온 그 남욱 변호사라든지 이런 거 애초에 아니다 이런 식으로 완전 부정을 했고 지금 그 야당에서는 그분이야말로 예를 들면은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그 민간으로 돌리게 하고 뭐 예를 들면 그런 법조계의 어떤 그런 사람들을 다 끌어들일 수 있는 그 정도 게
국정의 저 최고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분의 논란에 대해서는 지금 남욱 변호사의 말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남욱 변호사는 사실은 그분 모른다고 그분 이야기가 없었다고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그러니까 이 JTBC하고 인터뷰에서는 그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김만배라는 사람이 그분을 쓸 수 있는 단어가 유동규보다는 김만배 씨가 한 4-5살 많기 때문에 그분을 쓸 이유가 없다. 그렇다고 하면 그분 그 이상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가 오늘 아침인가요? 제가 그 지금 신문을 보니까 그 지금 남욱 변호사가 그분은 유동규를 또 지칭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본인의 말이 계속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김만배 같은 경우는 지금 녹취록에 그분을 이야기한 사람이 당사자가 지금 김만배 씨잖아요. 김만배 씨 같은 경우 아예 그 말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가 그때 검찰 조사받고 나오면서 뭐라고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면 구사업자들과의 갈등 때문에 그분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다시 또 그 말 주워 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실체 자체가 상당히 헷갈리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지금 김만배 씨가 그분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유동규 그 이선의 뭔가 상당히 정권을 가진 사람의 힘일 것이라는 것인데 그거는 지금 국민의힘은 떼어놓고 지금 이재명 지금 후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저는 사실 그분일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검찰이 밝혀내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그분이 설사 김만배가 이 지금 그 이재명 지사를 염두에 두고 그분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실체 그러니까 그 연결고리 자체는 직접적인 연결은 저는 사실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나. 이재명 지사가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 지금 상당히 힘들게 정치를 해왔는 사람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뭐 돈을 주고 받고 할 가능성은 저는 사실 극히 희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 그분과 관련된 뭐 이 하나의 직접적 단서가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이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이재명 지사가 몸통이라는 걸 밝혀내려고 하면 문제는 김만배를 비롯한 이 사업화했던 실무단과 이재명 지사와의 중간 연결고리 예를 들면 지금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라고 하는 정진상 정책실장 그리고 백종선 뭐 수행비서 뭐 이 정도가 만약에 이 직접 연결고리가 나온다면 사실은 그분이라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이재명 후보 쪽으로 넘어갈 것인데 과연 이 직접적인 고리를 검찰이나 이 수사단계에서 밝혀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속단하기 힘든데 만약에 그분에 대한 실체는 결국은 이재명 후보로 연결되는 중간 고리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가 아마 이 일종의 하나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유동규가 그 체포되기 그 직전에 핸드폰을 던져버렸다고 했잖아. 그 던지기 전에 이재명의 복심과 통화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 그 두 명이 아까 금방 말한 정진상이나 그 수행비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하고 그 다음에 그 자기 내연녀 집에서 또 이 핸드폰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이렇게 그 풀면은 뭐가 구체적인 게 나오지 않나. 거기서 이렇게 이 단서라든지 증거가 나오지 않는데 그 이후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래서 바로 그 검찰의 수사가 상당히 불신받는 이유인데 사실은 이걸 그 던졌다고 한 이야기가 나오고 난 뒤에 검찰은 창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던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휴대폰을 누가 이수를 했습니까? 경찰이 찾아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지금 지금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느냐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던진 휴대폰이 망가져가지고 사실 지금 포렌식 해야 되고 뭐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근데 그 휴대폰의 이 전화번호만 알면 말이죠. 상대방이 누가 통화했는지 그건 금방 찾아내죠. 내용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연결된 전화번호는 그거는 이 바로 이 지금 통신사 추적하면 상대방이 그 누가 통화했는지는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수사 자체를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사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그거는 지금 포렌식도 하기 전에도 이 휴대폰의 전화번호만 알면 이 상대가 누가 통화한 거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화한 사람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갖고 조사를 해야죠. 근데 그 조사했다는 이야기가 아직 없거든요. 차 교수님 볼 때도 검찰 수사가 좀 미흡하다. 상당히 미흡하다. 아, 상당히. 어떻습니까, 홍 소장님? 이렇게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복잡한 가운데서도 국민 정서는 상당히 그 이재명 그 지사에게 좀 문제가 조금 더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 흐름이 여전합니까? 어떻습니까? 자,
국민 여론은 후행 지표입니다. 네. 17, 18일 날 국감이 이루어졌으니 사실 그 경기도 국감의 결과가 여론으로 지금 반영이 되어서 조사까지 나왔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나오겠죠 이제. 예, 이번 주말 다음 주 초에 나오는 여론조사는 분명히 이제 그것이 반영된 조사로도 봐야 되겠고, 그러나 국감이 예고가 되면서 이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감 전에 일부 먼저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서 지금 여론조사가 그 이전에 나오고 있었죠.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조사 기간마다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같은 조사 기간이 전후로 조사했는 결과들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재명 지사에게 약간 불리하게, 이제는 후보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재명 후보한테는 불리하게 가고 있는 것은 현구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특검 전에 국정감사 전에 보면은 전체 이제 양자 대결을 놓고 보면 이렇게 봅니다. 이제 저희들의 경우는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했으니까 후보 확정된 전후 같은 기간에 조사를 했는데, 그때 우리 조사를 한 달 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분명히 이재명 지사 후보의 지지율은 정체 또는 어떤 면에서 약간 하락하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율이 아까 이야기했던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지금 이 대장동 의혹이 많이 여기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지율을 보면은 이 지역으로 보면 전통적인 지지 지역인 호남이나 40대, 특히 여기도 중간자적 역할을 하는 그 40대에서 보면 지지율의 변화가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 지지율의 변화는 있다. 단 이 지지율의 변화가 아직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문제는 다음 주 지지율에 되고 지금보다 더 큰 편차로서 지지율이 더 나빠진다면은 사실 이번 국감에서 선방했다는 이런 결론, 이런 주장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거기다가 다행스럽게 지지율을 다시 반등해 올라가면은 정치적으로는 어떤 선방했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우려하는 것이 지금 국민들이 이번 국감을 보면서 느꼈던 게 평소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갖고 있던 기대치나 어떤 그런 이미지 이거하고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해서 그거를 설명해가는 방식 이런 것들이 이재명 후보는 저렇게 하지 않고 저렇게 했을 건데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지나치게 이 말 테크닉에 의존을 했고 법 정서의 이 법 논리보다는 법 정서라든가 이런 거를 좀 고려를 해서 되는데 법 정서보다는 법 논리로만 계속 대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나중에 법 논리 속으로는 나갔다라고 볼 수는 있을지 몰라도 법 정서상으로는 이것은 실패를 해버리면 지지율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국민들이 이전에 비해서 법 정서에 대한 기준이 좀 더 높아져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그것이 전번에 그 박근혜 탄핵에 적용됐던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경제 공동체라는 그 논리. 또 하나는 뭐냐면은 국정 책임을 써서 최종적인 궁극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 그 통치자의 행위주의에 해서 이 부분을 이재명 후보가 부인을 하는 구조로 계속 법 논리로 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법 정서적으로는 국민들이 좀 실망스러웠을 수가 있습니다. 예, 황소님 이야기하고 뭐 일목상통한데 이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외연상으로 뭐 선전했다, 완성이 될 수 있을지라도 국민 정서상으로는 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 완성이라는 것도 다음 주에 여론에 되고 그 반영이 되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와야 완성이라고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자당 내에서의 평가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뭐 국민의힘이 의원들이 너무 헤매서 예. 그 상대적으로 보인 문제도 있지 않나. 유심히 보시면은요, 이 구도가
후보대 이재명 후보대 윤석열 후보가 거기 앉아서 공방을 했다면은 이제는 중요한 가상 대결이에요. 또는 홍준표나 국민의힘 후보들이 그 자리에 앉아가 있다면은 이게 굉장히 그 완성이다 이런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는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고 국민들이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그 앉아 있어서 죽을 써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 모양새가 좀 다르죠. 홍 소장님한테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 민주당 경선의 3차 선거인단 예. 62대 28입니까? 네. 이게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해요. 네. 그 전 여론조사 흐름하고도 다르고 당일날 그 서울 경선하고도 다르고 도대체 이게 무슨 역선택이냐? 아니다 대장동. 자, 이걸 예, 그걸 말씀드릴게요. 이낙연과 이재명 후보 간의 지지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낙연이가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그렇게 역전을 했지 않았나요? 그 수치에 있어서는 고로 그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하고 국민의힘 경쟁당 후보의 지지율을 그거를 등치로 놓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과 이낙연 중에서 이낙연이가 이제 마지막에 와서 볼 때 차라리 낫겠다는 그런 정서가 일어났던 거고 그것이 이재명과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에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단 이제 막판에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낙연 후보의 그 저기 마지막 그 지지율 올라가는 거를 이제 지지율로 돌아섰던 거는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논란에 대해서 저런 논란을 감안한다면은 차라리 우리 후보로서는 이낙연이 낫지 않겠나라는 마지막 판단이 그렇게 나타났던 거로 그렇게 봅니까? 네, 알겠습니다. 황 소장 그동안에 이런 그 부정부패 세력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그 신랄한 분석을 해오고 했는데 요 대장동으로 이렇게 야기된 이 국민들이 상당히 좀 어떤 면에서 굉장히 복잡한 설명들을 하니까 이게 좀 이렇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명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복잡할 게 이제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공적으로 이 땅을 수용했으면 싸게 아파트를 팔아야지요. 본인이 1,100만 원에 팔겠대. 싸게 수용했으니까. 싸게 수용했으니까 공적으로 강제 수용인 거죠. 그런데 공적으로 수용해가지고 몇 사람한테 몰아줘서 그 사람들이 지금 8,531억을 벌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요. 그 한 7명 정도인데. 근데 뭐 실제로는 4명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과연 이 본인의 관리에 잘못이 있을 정도라고 본인이 인정을 하는데 세상에 지자체장 중에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 거기가 5,900세대예요. 서울에도 그런 단지가 잘 없을 겁니다. 그런 대규모 사업을 하고 일개 민간인에 불과한 유동규를 솔직히 많은 국민들은 저 사람이 시설관리공단 또 도계공의 기획관리본부장 이런 식이 될 때 그게 시장에 그게 없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정말로 유동규가 쟤들 김만배하고 나무기하고 정영학이하고 이걸 해먹었다고 하면 저걸 조그마한 시에서도 그걸 못 잡아내가 자기가 넣은 사람이 저렇게 해먹는 걸 못 잡아넣는데 저런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앞으로 밑에서 다 헤쳐먹으면 잡아낼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여기뿐만 아니라 1,100개인 위례 신도시에서도 똑같은 위례 신도시하고 이 대장동은 방법이 똑같아요. 똑같이 해먹었어요. 그 다음에 이 백현동 문제에서는 방법은 좀 다르지만 특혜를 무리하게 주는 과정이 또 반복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18년 동안 시장으로 있으면서 1,000가구 이상의 대형 사업지가 성남에 그 3군데밖에 없었어요. 그 3군데에서 다 문제가 벌어지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서 시끄러운데 그렇게 본다 하면 이것이 과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부패하지 않았더라도 저런 관리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게 납득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재명이 지금 기본주택을 말하잖아요. 자기가 지금 기본 시리즈를 말하자면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 기본주택이 핵심인데 자기가 시장을 할 때는 하기 전에
1,100만 원에 주겠다고 여러 차례 기자회견을 하고 공약을 했어요. 두 번째 이제 시장 선거에 도전할 때. 그런데 막상 자기가 그렇게 됐으면 그 개발이 이제 두 번째 당선되고 2015년부터 시작되었으면 내가 그래 공약한 게 있으면 상식적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1,100만 원에 갈 수 있도록 땅값도 싸게 했으니까 분양가도 싸게 해라. 그래서 당연히 이 성남의 들이라는 그 사업자를 갖다가 모집을 할 때 사업자 모집하는 공지문에 이건 1,100만 원에 싸게 분양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 사람을 민간 사업자로 정한다고 해야 되지요. 근데 당선되고 난 이후부터 1,100만 원은 사라져 버려요. 또 첫 번째 선거 출마했던 지역 주민들한테 민간 개발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더만요. 그거 다 나왔잖아요, 자료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에는 민간 개발하겠다고 표 얻어갖고 자기가 되고 난 뒤부터는 민간 개발은 안 한다. 다른 사업 방식이 있다라면서 민간 합동으로 가면서 지역 주민들이 민간 개발을 해서 자기들이 좀 해먹으려는 걸 못하게 했고 자기가 갖고 갔어요. 두 번째는 1,100만 원에 주겠다 하다가 안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이 1,100만 원에 주겠다 하다가 결과론적으로는 2,050만 원 그리고 또 일부는 3,500만 원까지 팔리게 된 부분에 저는 이거는 명백하게 유동규하고의 관계없이도 배임의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복잡하게 자꾸 남영학이니 정영학이니 남욱이 녹취록이 했더니 이거 다 빼고 논리적으로 간단하게 이것만 보더라도 이재명이 어떻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게 빠져나가기 어렵다고 봅니다. 요 관련해서 저희들이 FJ 조사를 해보면은 이런 주장이 나요. 이어서 뭐가면은 이거를 설계를 할 때 이런 아주 정확한 액수는 아니어도 많은 이윤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공익환수 논란이 있었으면은 실제 현재 국민이 원하는 것은 그 이윤을 공익환수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다. 그만큼 아파트 공급가를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있었던 게 아니냐. 국민들은 그걸 원했지 그 이윤을 공익환수를 원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FDA에서 하는 소리는 부동산 관련해서 놓고 보면 문재인보다도 이재명이가 더했다 이런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자꾸 법리적으로만 이제 피해가다 보니까 오히려 자신의 말이 이런 국민들한테 역풍을 맞게 되는 논리로 끝이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공익 환수했는 그 금액을 어디에 쓰느냐 그러니까 1,830원. 저기 그 재난지원금으로 썼다. 은수미가 줬죠, 그는. 그거를 국민들한테 주택가를 낮추는 걸 공급해야 되지. 그거 해서 누가 국민한테 물어봤냐 재난지원금으로 쓰게. 그리고 그거 설계할 때는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었잖아요. 코로나 오기 전에.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게 또 하나 담겨 있어요. 저게 처음에는 25%가 보편적으로 이 임대아파트 비율인데 15%로 낮췄는데 그 땅이 땅으로 받게 돼 있었어요. 땅을 팔아야 되는 거야, 성남시가. 예? 그런데 임대아파트 부지를 갖다가 1,822억을 내라고 하니까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임대아파트가 1,441채가 짓게 돼 있었는데 이걸 팔아먹으려니까 임대아파트를 낮춰버린 거야. 371채로. 그러고는 나머지를 공공분양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공공분양으로. 그러니까 임대아파트가 1,000채 이상이 사라져버리고 공공분양으로 갖고 가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LH가 사가간 거야. 그 돈이 들어온 게 1,830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평소에 이재명이 하던 뭐 기본주택이나 주거 문제에 대한 저 사람의 강력한 개혁 의지 이런 부분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자기가 성남시장으로 하면서 막상 이런 식으로 했다고 했을 때 그게 저 사람의 진실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다가 실제는 깊숙이 달랐다 이런 이야기죠. 좀 우리 차 교수께서 네. 이재명 후보를 한 변명을 좀 해보시죠. 그렇죠. 제가 무슨 변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후보 입장에서는 아무튼 이게 지금 원래 이 당초 공공개발하려고 했던 것이 결국 그러니까 지금 뭐 이 본인의 주장에 의하면 국민의힘 세력의 그런 여러 가지 비리들 때문에 민간 개발로 넘어갔다가 그래서 자기가 지금 시장이 되고 난 뒤에 그나마 그래도 절반이라도 공공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상당히 이 민간업자가 다 갖고 갈 개발 이익을 그중에 1,800억 플러스 알파로 해서 한 5천억을
한수했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잘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논리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의 그 논리가 상당히 어느 정도 먹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드러나는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지금 있다. 일단 부패 문제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분이냐 아니냐 그 문제는 일단 별개로 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부패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두 분이 계속 이야기했지만 무능의 문제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사실 이 지금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굴러갔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이 지금 거기에 있는 원주민뿐만 아니라 또 새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들한테도 상당히 실익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설계 자체를 잘못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뭐 본인 설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설계했는데 이 설계 자체가 잘못돼서 결국은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원주민 플러스 입주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남 시민들한테도 상당히 돌아갈 공공개발의 이익이 축소되었다. 이런 측면은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그 실체 자체가 상당히 방향성도 문제가 있고 무조건 그러니까 그 추진력과 뭐 그러한 것들이 좋다고 해서 박수 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는 이 지금 이재명 지사의 말이 계속 바뀌면서 이재명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이재명 후보의 말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지금 만약에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동규 본부장에 대한 이야기 자체가 상당히 좀 문제잖아요. 왜 그러니까 지금 유동규 본부장 측근 아니라고 했지만 근데 유동규 본부장이 자살약 먹고 뭐 이렇게 누워 있다든 등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걸 보면 또 완전히 남남은 안 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신문에 보도가 됐지만 이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지금 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직전에 유동규 본부장하고 열흘간 지금 또 이 호주 뉴질랜드 갔다 왔다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며칠 뒤에 바로 이 문제가 바로 시작이 됐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본인은 또 이 지금 유동규 본부장에 대해서 자기가 임명이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는 임명권자가 시장이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더라. 그렇게 내가 임명 안 했다고 이렇게 사실을 발뺌을 했는데 이건 일종의 형식 논리 아닙니까? 말 그대로 형식 논리죠. 그러니까 이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금 사실은 이 대장동 사업이라는 엄청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 자체가 이재명 당시 시장이 시장 선거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공약이었잖아요.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실무단에서 다 하는데 이 책임자를 자기가 가면 몰랐다? 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형식 논리라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당시 그때 사장을 맡았던 사람이 그 지금 언론 인터뷰를 했어요. 황모 씨가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동규라는 사람은 단 한 번도 자기가 주재한 회의에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하고 결국은 자기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실제 그러면 그런 식의 임명권자가 이 피임명권자한테 밀려나는 상황이 발생이 됐다는 것 자체는 그러면 이거는 어때서 무엇 때문에 이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그거는 시정 전체를 총괄하는 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지감독하는 시장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동규 본부장에 대한 관계를 자기가 꼬리를 자르려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이동규 본부장에 대한 배임 혐의가 걸려있기 때문에 자신의 배임의 공모자로서의 그걸 빠져나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말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신뢰를 까먹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옹호를 해주고 싶어도 옹호를 해주기가 좀 난감한 그런 상황이네요. 우리가 뭐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가 자치단체장이 그 기초단이든 강력단이든 이런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이런 것들이 쭉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단체장이 됐을 때 자기가 그 인선한 주요 인선 중에 그렇죠. 하나죠. 네. 대부분 가장 제가 알기로는 그 선거에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 사람한테 배려하는 게 시설관리나 그 개발공사 사장 이직인데 그런 사람을 그건 뭐 이렇게 왜냐하면 이 건에 연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가장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문제 없는 사람을 갖다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 부분에서 아까 홍 소장님 이야기한 대로 법논리상으로 보면은 그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가
이렇게 그 접합할지 몰라도 이 법 정서로 봤을 때는 이 자꾸 이렇게 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느낌이 들고요. 중요한 건 아까 지금 우리 한 소장과 차지 교수가 같이 이야기했지만 무능이라는 부분 이재명은 합니다 했는데 이재명이 무능하다 이거는 생각할 수가 없는 이야기죠. 무능했다면은 지금 이제 후보 출발도 못할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가 개혁의 어떤 기수 기본 시리즈가 구체적인 어떤 미래의 비전 대안으로 이야기했고 그것을 지금 도의사 시절에도 계속 해오고 있다 이렇게 계속 그 했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 대장동하고 배치된다. 그게 이 부분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아직까지 이 국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 지적은 없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게 본인 논리에 본인이 자기 그 주장을 갖다가 오히려 이렇게 배쳐가는 이런 결과가 놓여져 있지 않나. 그리고 이 신뢰도 문제 말이 자꾸 바뀜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뭐 우리가 이야기하지 이 국정감사 전투는 승리일지 몰라도 대선이라는 전쟁에서는 오히려 지금 이제 패착을 좀 이렇게 둔 게 아닌가 이런 지적도 상당히 공감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홍 소장이 볼 때는 지금 이게 11월 5일 되면 이제 야당 후보도 그 선출되는 거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이 서로 간의 그런 경쟁, 이 대선에서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을 거라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법적으로 국정조사에서 디펜스했다. 그 시점에서 그거로 정도로 끝나지 법 정서상으로는 제가 볼 때는 해소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선거 내내 괴롭힐 사안이고 또 법적으로는 검찰 조사도 있고 뭐 다른 또 특검 논란도 있기 때문에 그나마 법적 논쟁 자체로도 종식이 되면은 이게 이슈가 좀 소멸이 될 여지가 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계속 이 법적 조사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지속되는 사안이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대선 내내 이슈가 될 것 같고 마치 제가 그래서 비교하니까 96년도 이해창 아들 병역 비리와 같이 아마 이재명 후보를 괴롭힐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우리가 아는 성부사 이재명 후보로 보면 특검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특검을 완전히 손을 끄었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이제 객관적으로 저한테 특검이 될 가능성과 안 될 가능성을 어떻게 보냐면 저는 안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 될 거라고요. 자, 그래서 사실은 여권 입장으로 보면 이걸 특검을 받아주고 선거는 선거대로 끌어가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좀 더 나을 수 있는데 검찰이 이걸 수사를 마치게 되면 지금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는 국민의 분노가 옛날에 저 최순실을 다루고 있는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뭔게 이게 나라냐 했잖아요. 네. 근데 검찰이 지금 오늘 유동규 영장을 쓴 부분을 보면 이게 어디서 딜레마인가 하면 이재명 빼버리고 나니까 유동규를 또 어느 정도는 커버해야지 유동규를 커버하지 않으면 유동규가 다 불어버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유동규가 나중에 재판에 가게 됐을 때 뭐 받지 않은 뇌물 이런 부분을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까지 넣어서 별것도 아닌 걸로 기소한 거예요. 지금 가만히 보면 3억 2,500만 원인가 밖에 없어요. 저 위례에서 받은 거. 그러니까 검찰은 지금 이게 시간이 지나면 유동규도 빠지고 그 다음에 김만배 그 다음에 남욱 정영학도 자기들 민간 사업자들끼리 이 사건의 분배나 경비를 두고 싸우다가 마치 뻥을 쳐서 누구한테 줘야 된다는 것처럼 해서 끌어내려고 한 거짓말에 기반을 둔 해프닝이다라고 끝낼 거예요. 검찰 수사의 결과는. 그렇게 되면 국민이 이걸 바라볼 때 이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됐을 때 제가 봤을 때 여론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나빠진다. 지금은 상당히 관망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건이 만약에 이 문제를 진정으로 돌파를 하려고 한다면 차라리 특검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마 지금 이재명에게 이제 권력이 넘어오는 양상에서 여당의 의원들이나 당이 자율권을 가지고 이거는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도 안 될 거고 또 다르게는 여권이 그래도 많은 좋은 후보 자금을 가지고 있으니 정말 이 후보가 문제가 있다. 지지율도 안 오가고 그러니까 차라리 후보를 갖다가 사퇴시키고 경선을 가자. 다시 이것도 못할 거.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할 타이밍을 다 놓치면서 지그시 멍들어가면서 대선으로 가게 되는 상황.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공권력 마비나 청와대 권력의 마비가 먼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손을 쓸 수 있는 이 정권이 가장 잘하는 손을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붕괴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고 여권의 상당수가 대선에서 발을 빼버린 채 진행될 수가 있는 상황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손을 쓸 수 있는 시간에 손을 안 쓰고 굉장히 최악의 상황으로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캐릭터 때문에 그렇게 몰려가고 있는 상황이 지금 전개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상대 후보가 누구가 또 필요가 없어요. 저는 뭐 황 소장 생각에 저는 뭐 100% 동의를 하는데요. 사실은 뭐 여당의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 특검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당 지도부 예, 여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그 검찰의 수사 아까 제가 뭐 휴대폰 뭐 그 이야기 했습니다만 오늘 그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구속영장 지금 기소 내용을 보면 지금 이 배임 혐의를 싹 뺐거든요. 물론 뭐 나중에 그 김만배 추가 조사해가지고 추가 기소를 할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뭐 그 뇌물 액수도 확 줄어들었고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남시 압수도 했다가 압수수색도 뒤늦게 했다가 또 시장실 뺐다가 또 이번에 문매를 맞으니까 또 뒤늦게 또 시장실을 또 압수수색 들어가는 거라든지 이런 총체적으로 지금 그 부실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김만배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당했잖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보면 검찰이 수사를 좀 의도적으로 부실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예를 들면 검찰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건 우리가 떠맡은 수사가 아니다. 그래서 적당히 수사를 해서 검찰에 대한 수사의 불신을 스스로 불러일으켜서 결국은 특검에 대한 여론을 좀 더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검찰의 수사가 한심하다는 거죠. 유동규를 구속했던 그 부부장 검사는 또 수사팀에서 배제됐다. 그러니까요. 4명에 대한 대일신문도 하느냐 마느냐 없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검과 관련해서는 지금 아마 이 여권 지도부도 상당히 딜레마일 거예요. 지금 이 한 7대3 비율로 지금 그 특검 하라는 요구가 높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 상황이 질질 끌게 되면 상당히 아마 이 여당으로서 악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사실은 앞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당사자인 이재명 지사가 내가 좋다 그러면 내가 받을게 내가 이렇게 정정당당한데 본인이 뭐랍니까 이 자체를 국민의힘 게이트고 자기는 당군이 최대의 취직 사업이라고 하는데 뭐가 두려운 거예요? 그럼 내가 받겠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근데 저는 어제 이와 관련해서 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정감사에 산 이야기가 상당히 저는 주목을 끌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과 관련 국회에서 건너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잘 되겠냐는 식으로 또 약간 비관적인 전망도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설계 과정과 지금 로비 의혹이 양대 축인데 이거 국민의힘은 설계 과정에다가 맞춰서 이재명을 겨냥하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금 민주당은 로비 의혹 쪽에다가 그러니까 특검의 초점을 맞추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로비 의혹 중에 하나가 부산저축은행 당시 그 지금 대장동 개발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했던 그 부분과 관련해서 주인 검사가 윤석열 검사였는데 그걸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다 초점 맞추자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둘이 타입이 되겠냐고 하는데요. 저는 어제 박범계 장관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당연히 그렇게 나와야죠. 좋다. 우리가랑 이 지금 이 부산저축은행까지 받겠다. 그러면서 그것까지 다 같이 가면 특검하자고 그렇게 놓으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좀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러한 부분, 이 지금 특검이 다 연계돼 있다고 한다면 지금 뭐 박영수 이 특검이 당시 이 지금 부산저축은행의 이 변호인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관련해서 의혹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까지 다 맞물려서 조사하자. 그렇게 대박을 쳐야죠. 이걸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박범계 장관이 국회에서 떠미루는데 그걸 갖다가 주는 것도 지금 공도 못 받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이 상당히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특검 국면은 여당에게 여권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이 특검 받는 거는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 그러나 늦으면 늦을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는 형국에서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원팀 이야기가 지금 과연 이 민주당이 원팀으로 그 용광로 선대위가 꾸리지고 캠페인에 걸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와중에 송영길 당대표가 이재명 그 후보가 당선되는 것도 정권 교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비판이 빗물치니까 자기는 그 중도층의 마음을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다가가기 위해서 한 이야기다. 이거는 어차피 개성 발전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 뉘앙스가 좀 묘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듣기로는 지금 당연히 후보가 선출되면은 집권 여당이니까 대통령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대통령과의 만남을 그 전에 이낙연 전 대표의 만남 이후에 어떤 이 대통령과의 만남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이제 그 청와대에서는 그런데 오히려 후보나 당에서는 대통령과의 만남을 하면은 이낙연 전 대표도 그 만남을 강제하는 역할이 되니까 그렇게 어쨌든 간에 그 짧은 시기에 지금 이제 그 만남들을 다 이루고 이제 선대위를 출범시켜야 되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 민주당의 원팀 구성 이것도 좀 만만치 않은 과제인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 지도부가 사실은 그 끝나고 난 뒤에 경선 후유증과 관련해서 이 송영길 대표가 이낙연 전 후보의 지지층이 반발하는 것에 1배 수준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제가 생각할 때 그 1배라는 말이 일간 베스트의 줄임말이잖아요. 저는 그 일간 워스트도 아니고 연간 워스트의 발언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 지금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경선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패자의 눈물, 아픔 이런 걸 갖다가 눈물도 닦아주고 아픔을 껴안아주고 토닥여줘야 될 상황인데 오히려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그 꼴이 되었다. 그리고 또 특히 더 나아가서 이 지금 이재명 후보의 당선 자체가 정권 재창출이라고 규정하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아마 지금 이 친여 지지층들 하여금 반발을 살 수밖에 없는 정권 교체. 정권 교체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지금 송영길 대표가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이 지금 국면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무능하거나 아니면 판단을 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낙연 전 후보를 껴안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사람은 이재명 후보이긴 하지만 당 지도부도 사실 그에 못지않게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이재명 후보한테 모든 걸 다 미루고 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원팀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대장동 의혹을 지금 말끔히 떨어내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금 적극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된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지금 특검을 통해서 뭔가를 털어내자. 우린 정면 선거하겠다.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만약 거기 후보가 만약에 그걸 갖다 동의하지 않으면 후보를 설득해서라도 이걸 못 넣으면 우리가 못 이긴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러한 상황 자체를 너무 낙관하고 있다. 저쪽은 틀림없이 윤석열이 되니까 윤석열을 어떻게 꼬투리 잡아뜨리면 우리는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이런 막연한 낙관론 이게 지금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 여론조사 있잖아요. 그 이낙연 후보를 지지한 사람이 이재명과 윤석열 가상 대결에서 14.2%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40.3%가 그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다는 거. 이게 좀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글쎄요. 몇몇 조사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예. 예. 실제 그러면은 윤석열과 이재명의 지지율에서 윤석열 지지율의 상승폭이 참 도드라져야 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저희들도 기차를 두고 조사를 해보면은 아주 특이한 경우 보면은 아까 제가 이야기 조사 계획을 했던 조사에서 보면은 윤석열 지지율도 0.12% 소폭 떨어지고 이재명 지지율도 조금 더 떨어져요. 가상 대결에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낙연 지지자들이 이재명 쪽으로 지지를 돌았으면은 윤석열 지지율 좀 올라가줘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저도 그게 좀 궁금한 거예요. 지금까지 조사해두고
윤석열 지지율이 근제는 조금 올라가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그 정도의 지지층을 흡수하면 지지율이 그거보다 더 많은 폭의 지지율이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전부터 이랬어요. 그 전부터. 그러니까 그것이 그 이전부터 그랬다면 그 지지율을 그 설명이 되는데 네. 경선 이후로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면 그거는 설명이 안 돼요. 그 전부터 그랬다면 그게 말이 맞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예. 내가 볼 때 지금 이런 것은 경선 후유증의 일시적 감정인데요. 문제는 저 당이 굉장히 문제다. 송영길이 뭐 선거 될 때 이재명이 송영길 지원한 거 뭐 다 세상이 아는 거고. 그렇지만은 당은 이재명이 당선되었을 때 지금 좀 더 진지하고 심도 있게 결선 투표를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하는 척 고민하는 척 했어야 돼. 안 하더라도. 그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표결로 처리할 게 아니라 당에서 먼저 이런 아리송한 이 선거 규정을 방치해가 이 지경에 이르는 데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고 책임을 자처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지금 이 대장동이 흘러가는 양상에 대해서도 당에서 후보로 하여금 당의 회의를 통해가 특검을 수용하라고 당이 명령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당이 그냥 이재명이 되니까 막 거기에 다 몰려가가 이재명 캠프처럼 돼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여권 전체로는 이 플랜 B나 출구 전략이라는 부분이 지금 다 사라져버린 채 이 무너져가는 길을 저는 선택해 가고 있다는 거고 또 원팀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이낙연 스스로도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대장동이 없다면 만약에 그 결선 투표 문제라면 지지를 하겠죠. 그렇지만은 대장동이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여기서 그 선거 캠프에 들어와서 운동하고 다닐 수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명분이. 왜냐면 그쪽 진영에서 변호사비 문제나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잖아요. 대장동.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청와대 입장에서도 지금 이재명을 불러가 밥을 먹으면 당장 야당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검찰 수사를 이재명 사주를 받고 청와대가 저렇게 했다고 또 공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지사 그만두는 문제만 해도 오늘까지 그만두라 했더만요. 근데 그만 안 두잖아요. 정리할 게 좀 복잡하니까 정리할 게 많겠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이렇게 뭔가가 아구가 안 맞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조금 오래 가면 아마 여권 내부에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고 후보 뽑아놓고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나라는 이런 부분에서 이 분열과 이탈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청와대가 수습을 할 거냐, 당의 송영길이가 수습을 할 거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전부 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쳐다보면서 그냥 어떻게든 이기겠지라는 막연한 낙관론 속에서 가고 있는데 저는 여권 스스로가 지금 무너져가는 양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별로 많지 않는 것 같아요. 11월 5일날 그 국힘에서 후보가 선출되니까 다음 주 일주일 시간이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대통령도 만나고 이낙연 대표 풀고 선대위도 그 발족하고 하는 게. 그렇죠.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골든 타임을 지금 그대로 지금 흘려가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후보가 선출되면 여권의 후보가 선출되면 이 지금 그 여권의 그러니까 이 지금 집권 프리미엄을 이용해서 뭔가 이 청와대에서 만나서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연출하고 뭐 그런 식으로 쭉쭉쭉쭉 나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지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아까 한 소장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 입장에서도 상당히 아마 곤혹스러울 거예요. 지금 뭐 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의혹도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가 지금 또 그런 상당히 미진하다는 이 상당히 안 좋은 여론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는 아마 이러한 상황 자체를 상당히 아마 곤혹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더 큰 게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청와대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오히려 후보의 지지율보다 더 높은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상당히 아마 이 자신들의 어떻게 청와대의 정치적인 위상, 체면 이러한 부분들이 타격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렇게 주저주저한 모습 자체가 이 여권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 무당층들이 봤을 때는
이 지금 여당이 뽑은 후보하고 일체감을 못 만들고 있구나. 그렇다면 여기에 뭔가 좀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점점 더 클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청와대가 지금 나서가지고 어느 한순간 그러면 이재명 후보를 그냥 덥석 깨안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결국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이 지금 이 가장 큰 의혹이 대장동 의혹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가감한 이 지금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특검으로 어떤 면에서는 정리를 하고 그렇죠. 그래서 특검 수사 숙사대로 하면서 네. 대선 캠페인을 네. 그 전개해 나가는 이런 좀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네. 그게 진정한 원팀을 구축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리고 요 이야기는 국민의힘 이야기와 같이 또 이렇게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